어, 네네. 일단은 저기 네. 뭐야 트럼프를 국수주의 파퓰리스트인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히틀러에서 보듯이 국내 문제에서 국외로 팽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장기 독재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임기 3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팽창주의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장기 독재의 경우에는 국수주의 파퓰리스트가 가지만 여기에는 이제 해당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고요. 바이든 때 그 실행만 한 거고요. 러우 정쟁, 중동 정쟁 다 아시잖아요. 8개 분쟁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요. 5년간 매년 8%의 국방 예산을 감축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게 마련되고 있고요. 그 8,500억 달러 중에 매년 700억 달러를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사성 대장을 20%약 10여 명 감축하고 전체 장성부도 10% 감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의 사령부도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핵무기 현대화나 미사일 방어,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은 이제 예외이고 동맹에게 군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있죠.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러와 긴장을 완화하지만 동아시아는 오히려 저 군비가 증강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대중 견제로 미국의 줄서기를 하면서 한국의 종속이 그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엔사 강화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향후에 주일미군이 지금 전투사령부가 아닙니다. 전투사령부로 그 승격하기로 했고요. 자위대가 우리나라 같은 합참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합참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미일사령부를 만들게 되면 한미사령부는 바로 미일사령부에 종속된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 긴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아시아나 한반도는 그 예외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든가 뭐 국방 문제는 사안별로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이 일관돼요. 장성준 박사 시각은 옛날부터. 예. 그 아니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 동맹 그렇게 해서 동맹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서양 동맹 또 한미일 동맹 또 뭐 각종의 나라들과 개별적인 군사 조약까지 다 체결해서 미국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해 왔는데 대서양 동맹이 무너진다는 걸 장천준 박사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서양 동맹이 그냥 뿌리부터 만들어 놓은 근간인데 그 근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조중노의 군사력이 이미 미국을 능가했고 미국 스스로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NSS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그런 NSS를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조중노의 핵 억제력이나 조중노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인정하는 이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정권이 쓴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때는 무리하게 그래서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기 싫겠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반대 세력이 많은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어쨌든 현실주의 정책 입장에서 현실주의 정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 닉슨이 했듯이 얘들도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핵강국하고는 타협하고 그리고 소규모의 그런 중남미라든지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약탈 정책을 펴면서 자국에 출출된 경제력 군사력을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혜들이 패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조중노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미 아까 뭐 이대경 선생님 잘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패권을 회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식의 그 과거 같은 세계의 동맹 체제가 와야 되는 조건 하에서 그런 신냉전 전략을 장기화한다. 글쎄요, 뭐 바이든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바이든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바이든 세력이 트럼프를 몰아내고 다시 집권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 일기 때도 전쟁을 유일하게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정권이었고 현재의 트럼프 2기도 전쟁을 어쨌든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 전쟁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이미 중러의 군사력이 많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미국 내에 그런 네오콘 세력이나 신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정부 내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군사적 위기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죠.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현재 트럼프의 현실주의 정치 노선은 현재 패권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패권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패권 유지 정책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NSS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고요. 아까도 뭐 미국 이익을 넘보는 상대국이 지배적 위치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을 미국의 패권 유지 정책의 단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미국을 능가하는 상대국에 나오는 것을 억제하겠다라는 것과 그것이 곧 그 억제한다는 것이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앞서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냉전의 장기화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정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8년 대선에서 현재 유럽의 지배 세력과 미국 내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의 시도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내 정치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이다. 대결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재미나네요. 우리 네. 장창준 교수하고 손정목 동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시각이 있는데 맞짱 토론하면 또 재밌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30분인데요. 한 20분 정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 여기 많이 들어오셨어요. 최기업 선배 들어오시고 여기 기아자동차 이종대 뭐 쭉 돌았는데 이광교 동지도 들어오고 지금 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씩 하고 싶은 사람 특히 얼굴 보여주고 그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제1 도련선 억지, 기술 공급망 봉쇄 이 기조를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현재 속도로 중국이 달리면은 결국은 미일급 패권은 무너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이 이게 레드라인만 수호하고 나머지 공급망 재평이고 뭐고 다 이제 중국이 앞선다고 중국 자신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러시아도 이제 크레물린 그 대변인이 여러 차례 기자 질의에 응답을 했는데 서방구 중심, 이 본토 우선에 그리고 동맹국 부담 전가하는 방식의 이 전략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러시아는 유리한 구조적 변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에너지, 제재 구도, 명백히 바이든 시기하고 대러시아 정책은 달라졌잖아요. 러시아를 봉쇄시켜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먹는다. 이게 미국의 네오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미러 관계가 지금 이제 풀고 있고 중국 관계도 이제 전술적 완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몰렸다는 것은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단지 이제 쥐잡듯이 하는 것은 남미입니다. 지금 방금 뉴스 검색하니까 이 해안을 완전 봉쇄했고요. 베네수엘라 해안을. 그것도 원유 이동 이걸 봉쇄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차단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북하고 관련도 북쪽은 일체 NSS에 대해서 논평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거론 안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북도 이 전략국가로 반열이 올랐단 말이죠. 조중로뿐만 아니라 북단독으로 우선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 견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북까지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거론을 전혀 안 한 것 같고 이것 자체가 북미 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부를 빨리 정돈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자고 액을 했는데 무응답을 했는데 미사일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남쪽의 자주의 광장
자주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침묵함으로써 북핵을 인정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기업 선배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음속으로 했습니다. 그 NSS 이 문건의 성격은 선언이고 추상적이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NDDA라고 미 국방 그 수권법 전략. 있잖아요. 예, 그건 미국 하원 상원을 동시에 통과돼야 되고 나중에 하원안하고 상원안을 조정해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게 통과되고 이 NDDA 국방수권법의 그 원칙에 의해서 NSS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NDDA다.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선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번 NDDA에서 중요한 점은 뭔거니 그 주한미군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전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서는 안 되는 게 NTD의 특징은 방향과 예산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는 얘기합니다. 뭔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 여러 가지 현대화 전략하면서 작전 지휘권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낭만적인 거고 또 팩트도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 한미 팩트 시트에 분명히 그 북한 핵 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 폐기도 아니고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한미 팩트 시트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NDDA나 NSS도 북한 핵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외교적인 걸라고 보고요. 지금 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핵을 인정하지도 말고 핵을 폐기하라고 하지도 말고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마라. 그러면 만나는 줄 수 있다. 이게 제가 아는 북 입장입니다. 외교적인 거죠, 북도. 그래서 라인은 만들겠다 그 정도는 보는 거고,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는 점점 두고 봐야 될 텐데 최소한도 한미 군사 훈련은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저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저는 그 확신합니다. 그건 우리 민주 진영은 투쟁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뭐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이재명이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이 미국의 제국주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제국주의 양상이 자기들의 주체 역량에 따라서 바꾸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유럽에서 미국 안보 동맹이 없어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나토가 없어졌나요? 나토 사령관이 미국 아닙니까? 조금 더 본질을 보면서 길게 봐야 된다. 우리 손정목 동지도 말씀을 하시던데 트럼프 무너지면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피식민지 국가 민족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너무 트럼프 앞으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또 이광규 동지 예. 한 말씀 하려고 지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NSS 자체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이 전술적인 퇴각 후퇴에 이어서 전략의 조정과 후퇴 측면이 있고, 동시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뭐 신냉전의 장기화 전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양면이 있는 속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세인식을 할 때 강조돼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체의 실천으로 이걸 이제 돌파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지고요.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세인식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양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 이렇게 트럼프주의라든가 NS의 성격들을 좀 과도하게 약간 환상을 갖거나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주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놓치게 되고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좀 더 어떤 주체의 실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경계하면서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될지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자주연합에서 주관을 했으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손정목 동지 얘기듯이 호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기로 본다라는 건 그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되는 이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실천을 통해서 담보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과 경제 자주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동아시아 안보구도 대편이라든가 긴장과 관련된 대응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거기에 각각에 따른 대응 방향을 좀 정해서 실질적인 이제 실천으로 요 손정목 동지에게도 호기로 표현했던 지점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선 제조업 생산량이 목표 초과 달성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 수확량이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광 지역 농촌 개발 이런 거를 1년에 20군데씩 정해가 10년 안에 200개 시군을 발전시켜서 도농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이 복지 전략, 사회 전략을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역시 이제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러 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면적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출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중국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북러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동맹, 예, 대중국 견제, 대러 봉쇄 차원의 한미일 군사협력 까부로 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을 메시지 삼아 이렇게 던지는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그 의미를 오늘 작성해 가지고 우리 자주연합 상집방에는 공유하고 있는데 조금 따듬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월 중하순에 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5년마다 옛날에는 뭐 10년마다 30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 5년 만에 다시 9차 요번에 이제 5개년 계획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전환하는 이런 당대가 있을 것 같고 그 당대에서 과연 미국과 남쪽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할 것인지가 귀추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NSS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인데 저는 이게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경제 문제다. 음, 미국의 이제 경제 패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게 깔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유럽을 왜 점점 그 손을 떼려고 하냐, 손을 놀라고 하냐. 저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경제적인 위치가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음, 그리고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제적인 대립이 격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패권 경쟁은 미중이 간에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전쟁이 군사 전쟁도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장창준 선생님 말씀에 상당 부분이 많이 공감을 좀 했어요.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NSS를 보면은 이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에 되게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중 견제를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다. 지난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뭐 경제적으로 뭐 많이 내준 것도 있지만은 핵잠수함 이런 거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달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준 거냐. 저는 미국의 어떤 전략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우리나라의 의도보다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핵잠수함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국한테 종속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번 NSS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된 게 왜 언급을 안 했냐? 저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 미국한테 미치는 위협도가 높지 않다고 저는 평가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네.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 방문을 전후해서 저는 그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하는 데는 러시아랑 북한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여전히 있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이 북한이랑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미국에서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바꾸더라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그 북극 항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러시아랑 관계를 풀어갈 거다.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보다는 풀어갈 거다라고 저는 이 정보에 관계없이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그 진보 진영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지난번에 미국이랑 협상한 팩트시트 그거를 그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거부하는 운동, 그게 반대 운동이나 거부 운동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국민들한테 그 문제 제기를 좀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그리고 핵잠수함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과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고 앞으로 동맹을 끊을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그 북미 그 남북한 그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이런 북한에서 정말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남북 간의 어떤 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손정목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듯이 미국의 힘은 약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럼 미국이 패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저는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힘이 약화는 되고 있지만은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리고 그 발버둥을 치는데 대신 선택적 개입이랑 미국 중심의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 좀 그런 측면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저는 중국은 자꾸 커가고 미국은 자꾸 약화될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애교를 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자주 통일의 길로 가려면은 동맹 관계는 자꾸 느슨하게 하면서 미국이랑 동맹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의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운동을 좀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특별히 뭐 더 할 얘기 없고요. 음. 하면 되죠? 그래서 내년 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장창준 박사 없었으면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재미난 토론이었습니다. 김장민 박사도 네, 미국이 그 중로를 견제하려면요, 북에 대한 적대적 관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간의 외교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미 최고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북미 관계는 북의 핵을 기반으로 해서 무장 평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북미 대화는 이러한 긴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준에 머물 거다. 그래서 현재 조선이 중로와 연대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너무 많죠. 그래서 미국이 중로를 압박하는 한 조선은 중로를 의식해서 이러한 북중로 연대전선에 이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미 회담에 소극적이고요. 향후 미국이 미중 분업을 복원하고 또 러우 전쟁이 마무리될 때 중로는 이제 그 조선 대신에 미국에 접근하면서 북중로 연대가 이완될 텐데 이때 조선도 미국의 대화에 나설 거다. 그래서 북중로 연대가 강화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로를 압박하는 동안은 조선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관세 협상 관련돼서는 내년에 200억 달러를 정부가 지출할 때 경제적 충격이 올 것이고 내년 11월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이미 광우병 투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우리한테 내년 하반기에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이러한 그 관세, 대미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투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정목 동지. 예, 뭐 어쨌든 우리가 후기니까요. 열심히 잘 싸운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현재 뭐 여기저기서도 1월 달에 한미연합 훈련 중단 조치를 이게 사실 돼야지 내년 3월에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이 되는 거니까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모아서 같이 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어쨌든 길이 또 한번 열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같이 더 토론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 이내길 선배님,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소리 안 들려요. 제일 밑에 예, 오케이. 뭐 두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북미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상실했죠. 하노이 이후에 사실 북한이 미국에 필요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모든 출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가 필요했는데 이미 미국이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나오는 그 출구가 이미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하게 열렸고 그걸 배제할 미국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북한이 카드를 쥐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수준으로 가지. 뭐 몸다는 건 미국이고 북미 관계에 우리가 그렇게 뭐 미련을 둬야 될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남쪽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러시아나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서반부는 서반부지만 일본의 움직임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 이제 대만 문제를 건드린 거가 그 뭐 다카이치의 실수인지 미국이 시킨 어떤 의도적인 적인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 뭐 두 가지 양수를 다 썼을 수도 있는데 여차지해도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걸 단순히 뭐 반미구호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종속적이고 편입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일방적인 반미도 하나의 우리 선택지지만
반미를 넘어선 활미, 용미의 어떤 새로운 관리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승호 박사님, 예, 제 말씀 들립니까? 한 말씀 좋은 하세요.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역시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살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자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과 이론을 이제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이 말이죠. 70년대부터 이제 저도 좀 지켜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 방법론이 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년대보다는 민주화 공간도 많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과 방법론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상황에 좀 맞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일운동은 과거에는 국보법이 이제 굉장한 것이 저해 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조금 많이 완화됐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완화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 진영이 좀 더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체적으로 어떤 역량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유연을 좀 넓혀가는 것이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반미 담론이 모두의 이익이 되더라. 어? 지금 반미 담론은 국법법 저축소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인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강탈해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정가가 보면은 아주 제가 보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어려워지면은 다 누군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 진영도 한미 동맹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역기능적인 측면이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하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좀 더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천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그리고 온오프라인 실천 방안도 다양합니다. 특히 네. 트럼프가 우리를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에다가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걸 확실히 더 촉진시키고 이제는 노후 대책 기금인 국민연금까지도 환율 방어에 때려박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을 얻어서 다행이지 환율 불안한 상태에서 노후 자금을 탕진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재명 정권 임기 초기라 가지고 너무 많이 봐주는 바람에 이 제2의 을사늑약 같은 걸 가지고 선방했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광화문에 1,000명씩밖에 안 나옵니다. 10만 명씩 나와야 되는데 광화문에 10만 명만 나오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재명도 힘을 얻어서 치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전략적 지렛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천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괴롭히는 상태에서 반미 안 하고 용미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꼭 반미 안 해도 좋습니다. 탈미해도 좋고 어쨌든 미국으로 벗어나야 산다.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우리 운동권 진보 진영이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정보와 정책이 부족해가지고 구체적인 시장과 기술과 원료와 자본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대책 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확실히 부족해서 지금 주변에 이 경제학자들도 극히 손꼽을 정도로 적고 이래서 주변에 전문가들 활동가들 모여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 균형 외교의 대안 그리고 남북 평화 협력 경제 안보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히든 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하실 네. 말씀 있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넘었는데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